저는 1988년에 증권회사 들어갔어요. 그때 그 증권회사가 1등 신랑감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랬어요. 그때 증권들이 주식들이 너무 좋았었어요. 뭐 증권주들이 매일 상한까지. 네. 근데 딱 정점에 들어갔죠. 89년 뭐 4월 7일 날 1007 찍고 계속 떨어진 것만 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라는 게 오르기도 하지만 떨어진 것도 있더라. 그때 좀 배우기 시작했고요. 네. 그 이후로는 대신증권하고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애널리스트로 같이 일했고요. 특히 저는 그 이코노미스트로서 거시, 경제, 성장, 금리, 환율, 주가 네. 사실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예측하고 또 시장 평가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였는데 그때부터 새벽 4시라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새도 새벽 4시만 되면 눈 떠집니다. 네. 요새는 뭐 눈 떠지자마자 지금도 4시에 이렇게 일어나세요? 눈 떠자마자 오늘 또 살아있구나. 네, 그래서 오늘 대표님 좀 웅달 대표님 키우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교수님 그 말씀 중에 1988년에 입사하시면서 그때 이제 정점에서 하락을 좀 보셨다고 했잖아요. 혹시 뭐 그때랑 지금도 계속 하락이 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좀 이렇게 좀 유사한 느낌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그때는 특별히 위기는 아니었었어요. 네, 그때는 위기는 아니었는데 우리나라 주가가 너무나 과도하게 올렸었죠. 그때 그 86년, 88년 소위 3조 호황이 있었어요. 네. 3조 호황이 뭐냐면은 85년 9월달에 미국 플라자 협의를 유도해가지고 엔강세를 유도했고요. 저달러, 그 다음에 사우디 부추겨가지고 기름값 내리고 저유가, 저유가 때문에 저물가 저금리, 그래서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로. 86년, 88년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12%를 해버렸어요. 단군 일의 최대 호황이었다. 지금 한 2% 3%밖에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2%인데 그때 연평균 3년 동안 12% 성장했으니까 주식시장도 폭등할 수밖에 없죠. 그때 제가 대신증권 다녔었는데 이게 눈 뜨면 마지막 부분에 증권주들이 상한가를 찍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뭐 대신증권이 5만 몇천 원 갔었습니다. 그런데 대신증권은 그 들어가면 3개월 동안 영업점에서 근무하라고 그러거든요. 네. 저도 영업점에서 근무하는데 그 선배들이 증권주 10만 원 간대요. 그래서 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샀는데 그 뒤로 폭락해가지고요. 엄청 손해를 봤었죠. 네. 그래서 저는 증권청 경험이 손해보는 것부터 시작했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 장도 이제 좀 이렇게 하락장이라고 해야 될까 큰 조정을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요즘 증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좀 주식 비중 줄이십시오. 그런데 이게 뭐 많이 떨어져가지고 향후 뭐 2, 3개월은 반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소폭 반등이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 세계가 심각한 진통을 한번 겪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경제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때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중앙은행 과감히 돈을 풀어가지고 뭐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을 가지고 경기가 V자형으로 회복됐거든요. 근데 두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정부가 부실해졌고요. 그 다음에 가계 기업도 저금리 때문에 부채가 많아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채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역사를 보면요. 과거에는 부채 문제가 뭐 남미 부채 문제, 그리스 부채 문제, 그 다음에 동남아 외환위기 이게 지역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 모든 경제 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건 제가 세계에서 공부한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산 가격이 너무 제가 생각에는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미국이 역사상 가장 돈을 많이 풀어버렸거든요.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 거품이 발생했었죠. 대표적으로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2020년 초에 0.53%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3.1%니까 거품이 발생했다가 채권 시장 거품이 붕괴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붕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식시장 보면은 여러 가지 그 거품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저는 거시적 측면에서 그 버핏 지수라고 그걸로 판단하는데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명목 GDP에 비해서 얼마나 넘는가.
그게 작년 4분기에 334%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런데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에 210%였어요. 아, 정말요?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서 나스닥이 고점에서 한 30% 떨어지면서 붕괴되고 있는데요. 많이 떨어져야 좀 반등을 할 텐데 네. 저는 내년 상반기에 더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집값이거든요. 네. 사실 우리 집값도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미국 집값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그 미국 20대 도시 뭐 케이스 실내 20대 도시 주택 가격이 발표되는데요. 2012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무려 119% 올랐습니다. 네. 우리 전도시 아파트 가격 많이 올랐다고 그러지만 전도시 평균이 2009년 3월이 저점이었는데요. 올 4월까지 75% 올랐어요. 근데 미국은 더 짧은 기간에 119% 올랐으니까. 네. 네, 그리고 물가에 비해서도 많이 올랐고 렌트에 비해서도 지금 가대평가됐고. 네, 저는 지금 채권 시장에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고 주식시장 거품이 지금 붕괴되는 과정이고요. 이번 끝은 부동산 가격 거품 붕괴되고 그다음에 실물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네, 그게 이번 국면의 마지막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와. 그런데 아직 부동산 네. 가격은 아직은 네. 뭐 거품이 존재하고 있죠. 그러면요, 교수님, 네. 그 나스닥 그러니까 나스닥이 더 큰 조정이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 나스닥 그 P를 보면은요, 네. 그 한 20에서 한 22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S&P도 거의 18 정도까지 예. 그 역사적 평균 정도라고 하던데 예. 그런데도 더 하락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예. 뭐 나스닥 P는 별로 변동성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S&P 500 P 가지고 네. 따지거든요. 그냥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네. S&P 500 장기적인 P가 16배거든요. 조금 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가라는 게 오를 때는 지나치게 가대평가되고 네. 떨어질 때는 지나치게 가소평가해 버린다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P가 10배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네. 이번 5월 FMC 하는 날은 주가가 그날은 올랐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미국 주가가 맞아요. 폭락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 다음 날 발표된 지표가 미국의 단위 노동 생산성, 단위 노동 비용을 발표했는데요. 1분기 노동 생산성이 전분기에 비해서 연율로 7% 감소해 버렸습니다. 근데 노동 비용은 11%로 올라 버렸어요. 인건비. 예. 그러니까 비용은 오르고 매출, 기업 측면에서 보면 매출인데요. 이게 줄어드니까 아마 미국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전망치를 많이 낮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8배가 아니라 앞으로 낮추는 PER 계산을 하면은 저는 지금도 한 20배가 넘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직 미국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수익을 아직 제대로 제가 보기에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기업 수익이.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약간 경기가 네. 앞으로 이렇게 조금 침체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침체보다는 또 좀 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번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일간지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 그러면 마지막이 뭐냐.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이 공황이다. 그래서 네. 그 비슷한 이야기를 때 제목을 좀 공황 비슷하게 간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좀 여러 네.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관심을 끌려면 예. 또 그렇게 뽑아야 되니까. 예. 근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요. 2000년에 미국에서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그다음에 2008년은 부동산 가격 거품이 생겼다 붕괴되면서 미국 경제가 어려웠었죠. 네. 근데 이번에는 주식도 거품, 부동산도 거품. 2000년, 2008년을 합해놓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거품이 붕괴되면은 2008년, 2020년보다는 더 깊은 침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2008년, 2020년에는 정말 경제가 V자형을 회복을 했어요. 특히 2020년에는 정말 놀라운 게요. 미국 경기 수축 국면이 3, 4월 2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게 정부가 많이 돈을 쓰고 중앙은행 푼 것 보니까 수직으로 늘어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다음 경기 침체가 오면은 쓸만한 무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30% 굉장히 높으니까 정부가 돈을 많이 쓸 여지가 없고요.
그다음에 저는 물가가 지금 3월 8.5, 그다음에 4월 8.3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미 피크아웃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올해는 한 7.8%, 연말에는 4.5%, 뭐 이 정도는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4.5%도 연준이 목표한 2%를 훨씬 넘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가 때문에 과거처럼 미국이 돈을 풀 수도 없고요. 또 금리도 지금 많이 못 올릴 것이기 때문에 많이 내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미국의 기업 부채가 역사상 거의 최고치거든요.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미국 과거 평균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미국 기업 부채라는 것은 미국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하고 금융에서 빌린 돈인데요. 이게 GDP 대비 작년 4분기가 50% 정도 되거든요. 역사적 장기 평균이 39%예요. 그러니까 기업 부채가 많으니까 기업들도 뭐 금리 내로 돈 풀어도 투자를 많이 안 하죠. 문제는 소비입니다.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거든요. 그런데 미국 지금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일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고용률이라고 그러는데 밑에 분모에서 노동 가능 인구 그다음에 분자의 취업자가 들어가는데 이게 62%예요. 이게 2007년, 2008년 한 68%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62%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분자에 있는 취업자, 미국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제 선배가 미국 그 전자 박람회 그 단체에서 한 10명 정도 갔나 봐요. 점심을 먹으러 갔더니 한식집에 갔었대요. 그랬더니 밥을 못 해주겠다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서빙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뉴스에서도 메뉴가 이 메뉴는 지금 조리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현지에서 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부족합니까? 그랬더니 그 갔다 온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정부가 작년 3월 달에 가게들한테 아주 부자들려고 $1,400를 줬거든요. 그 다음에 실업수당도 $400 올려줬어요. 이 돈 가지고 그동안 소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미국 사람들이 지금 100만 명 이상 죽었거든요.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민간 군인들 합쳐가지고 한 42만 명 정도 죽었다는 겁니다. 2배가 넘네요. 2배가 넘죠. 그래서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 거 보고 미국 사람들 일부 생각이겠지만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그냥 적당히 쓸 돈만 있으면 그렇게 일본 사람들처럼 약간 비슷하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렇게 고용률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그 1인당 실질 가처분 소득이 작년에 미국 정부가 3월에 돈을 줘가지고 연율로 $58,00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 데이터가 2월 데이터인데요. $46,000로 과거 평균보다 최근 평균보다 조금 더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코로나 때 소비를 못 해가지고 저축한 돈을 최근까지 거의 다 써버렸더라고요. 저축률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러니까 소비할 여력이 과거처럼 크지 않죠. 그리고 이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역외부의 효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식이 과거보다 미국 소비에 더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미국 가계 자산 중 주식 비중 52%입니다. 이 52% 의미가 뭐냐면은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에 그때 48%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48%였거든요. 지금 역사상 가계 자산율 주식 비중이 최고입니다. 그만큼 주식이 많이 올랐다는 건데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면은 그만큼 미국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가난해졌다고 느낄 것 같고. 그래서 미시간 대학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를 매월 발표하는데 그게 최근에 보면은 급락해 버렸어요. 그게 주가하고 소비 심리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소비 심리 위축되고 아마 소비가 내년에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미국 경제가 저는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주식 투자를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가라는 건 장기적으로 오르니까요. 가지고 계시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제 주변 사람들, 제 아내도 그러는데 2020년에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 참여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때는 주가 올랐다고 돈 벌었다고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작년에 조정 보니까 지루하다. 그 다음에 주가가 요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주식 꼴도 보기 싫다.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그냥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통이 끝난 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는 진통이 더 큰 진통이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참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내년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저는 그 산업의 심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산업은 존재하지만 그 산업 내에 존재하는 기업은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이 정말 좋은 주식인가. 1등 기업인가. 예. 좋은 주식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된다는 거죠. 뭐 저도 최근에 실수했어요. 제가 그 채권 투자는 좀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증권사 랩 상품에다 맡겨놨거든요. 좀 하이힐드 랩 상품인데 그 증권회사에서 굉장히 나쁜 회사 채권을 산 거예요. 근데 그 채권 부도가 나버렸어요. 정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 채권에서 몇 천만 원 잃어버렸죠. 그래서 전부 해약해가지고요. 안전한 10년짜리 국채를 사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 때는 그 회사차 그 투기 등급도 돈 많이 벌었다고 하던데 지금은 이제 완전 판도가 바뀐 거군요. 저는 투기 등급은 지금 사실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에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세 중소기업이겠지만은 한국은행에서 2,500개 정도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작년 조사입니다만 39%가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500개 기업 중 거의 40%가 1년간 영업이익 내 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정부하고 은행, 채권단들이 구조조정 조건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부실한 기업들. 사실 부실한 기업들이 구조조정하고 새로운 기업이 나타나야지 또 경제가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년에 아주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살아남는 기업은 잘 될 텐데요. 그런데 구조조정할 기업 대상 중에서도 뭐 은행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구조조정 시키는 기업도 있을 수 있는데요. 또 그런 기업들한테는 우리한테 큰 기회를 주는 것이죠. 잘 걸으면은. 그런데 어떻든 내년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이 많이 구조조정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채권이나 주식을 사더라도 정말 우량 기업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살아남은 기업들은 그 구조조정된 기업들의 이익을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 산업별로는 1등 주식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뭐 지금 이렇게 섣불리 매도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정말 좀 좋지 못한 그런 기업의 주식이라면 어떻게 보면은 매도도 고려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교수님 이번 책에서 그 지는 미국 뜨는 아시아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약간 미중 패권 전쟁에서 그 아시아와 중국을 좀 좋게 보시는 듯한 느낌을 제가 좀 받았는데 그럼 그것도 아시아 중국을 조금 투자하는 그런 것도 좀 고려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세계 GDP 구성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2000년에 미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였습니다. 근데 IT 거품 붕괴되면서 한때 22%까지 떨어졌다가 좀 올라가지고 24%거든요. 근데 중국이 2001년에 세계 무역기구 가입하려는데요. 그때 2%였습니다. 2%.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18%로 늘어났더라고요. 엄청 늘어났네요. 미국은 32%에서 24% 떨어지는데 중국은 2%에서 18%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추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빠르면 2029년 늦어도 2030년 되면 중국 GDP가 미국 GDP를 넘어서더라고 봤어요. 이것들이 우리 수출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우리 수출 보면 장기적으로 미국 비중 떨어졌고요. 중국 비중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우리 수출 중에서 가장 눈여겨야 될 게 아세안 비중이거든요. 아세안 비중이 2000년에 11%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올 4월 통계까지 보니까 18.9%로 11%고 19%까지 많이 올라갔죠. 아세안 쪽으로 수출이 잘 된다는 것은 그쪽 경제가
계속 성장한다는 것이죠. 결국 장기적으로 주식도 이걸 반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난 10년만 보면 미국 주가는 오르고 네. 뭐 우리 주가, 중국 주가 상대적으로 부실했거든요. 그런데 2000년 미국에서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2000년에서 2009년까지 미국 주가가 월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입니다. 네. S&P 500 같은 그 좋은 마이크로소프트도 2000년 IT 거품 붕괴되면서 다시 그 정점을 넘어서기까지는 10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때보다 2000년보다 미국 주시장 거품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미국 주가보다는 뭐 중국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일 수도 있고 특히 아세안,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주가들이 물론 위기가 오면 같이 떨어지는데 네.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가더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교수님 이거를 약간 그 지금까지 그 결과로 보여주고 앞으로 추세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그 경제적인 관점 말고 약간 정치적인 관점이나 뭐 지정학적인 관점이나 이런 걸 적용하면 아 중국이 왠지 좀 불안하긴 알리바바나 그런 사태들도 보고 좀 그런 건 있잖아요. 그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하이브리드 캐피탈리즘이라고요. 네. 정부가 시장에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죠. 우리가 자동차 하이브리드 카 타고 갈 때 뭐 기름으로도 가고 전기로도 가고 아직까지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중국이 그동안 무역 제조 강국을 추구했는데 지금 기술 강국을 추구하고요. 중기적으로는 금융 강국을 추구하고 있어요. 금융 강국을 추구하려면 금융시장을 자유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미 저 금융산업은 많이 개방해 버렸고요. 거의 다 개방해 버렸습니다. 이제 금리 자유, 외환 자유만 남아 있는데요. 저는 그걸 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저 영국의 디 이코노미스트라고 경제 주간지가 있는데요. 표지에 재밌는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시진핑이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용타고 추락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도 시장의 힘에 끌려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부 규제가 강하니까 저는 중국에 투자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개별 기업보다는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의 전기차 주식을 좀 사십시오. ETF, 펀드, 그다음에 증권사 가면 랩 상품, 개별보다는 그런 관련 업종을 모아놓은 상품들이 있거든요. 중국은 아직까지는 좀 그쪽으로 간접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 중진국의 함정이라고 하면서 이게 중국이 지금까지는 고속성장을 그래도 해왔지만 그 벽에 부딪혀서 선진국으로도 못 가지 않을까.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긴 있어요. 중국이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10% 성장했거든요. 세계 역사상 연평균 30년 동안 10% 성장한 나라는 세계에서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저는 앞으로 4 내지 5% 성장 이 정도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뭐 중진국 함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가는 과정이다.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와가지고 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미국 중심으로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2009년 중국 9%, 2010년 10% 성장했거든요. 그때 일부 경제학자들이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제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중국 성장 내용을 보니까요. 중국 기업들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건설 관련 기업들.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지금 물건이 안 팔리니까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지죠. 세계에서 기업 부채가 제일 높은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처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는 IMF 때문에 굉장히 빨리 구조조정을 했습니다만 중국은 지금 구조조정 속도가 느린데요. 앞으로 투자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기업 부채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제가 4 내지 5% 성장하리라고 하는 거는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19년부터 1만 달러를 돌파했거든요. 역사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돌파하면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중국 자체 소비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4 내지 5% 성장은 할 것이다. 이거를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중진국 함정에 빠졌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금융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9 내지 10% 고성장할 때는 돈이 다 실물로 갑니다. 기업 투자라고 하고 실물로 가거든요. 그런데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가지고 안정성장 국면에 들어서면은 돈이 기업 투자로 안 가고요. 얘들이 금융시장으로 몰려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뭐 JP 모건 이런 큰 미국계 금융회사들이 중국 진출 굉장히 늘리고 빠르게 늘리고 있고요. 특히 JP 모건 같은 데는 작년에 100% 증권 자회사를 중국에다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왜 이렇게 똑똑한 금융회사들이 중국 진출을 그렇게 노리고 그러네요. 있느냐. 돈이 된다는 거군요. 예, 돈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동안 중국에서 무역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거든요. 사실 2000년부터 작년까지 우리나라 무역 수적자 중 85%가 통관 기준으로 중국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웬만한 물건은 우리보다 싸게 비슷하게 중국이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수록 중국에서 무역으로 돈 벌기 힘들 거예요. 네. 그럼 무역으로 돈 엄청나게 중국에서 벌었는데 그 돈 가지고 골드만삭스, JP 모건 것처럼 중국 진출해가지고 금융으로 이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을 수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안에서 좀 섹터 그 ETF 같은 형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이제 책에서 언급해 주신 게 인도와 베트남 이거 직접 투자하고 계시다고 책 써주셨더라고요. 제가 2015년에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강의 한번 해달라고 강의를 갔었어요. 네. 저 우리 기업들이 한 2,000개 이상 진출해 있더라고요. 아, 벌써요? 호치민시에만.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왜 그렇게 많이 진출해 있을까? 그 습하고 좀 더운 나라거든요. 돈이 보이기 때문에 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때 뭐 2015년이라 지금 오래된 6년 전 일이죠. 7년 전이구나. 그 호치민시 가니까 정말 길가에 오토바이가 많더라고요. 제가 그 오토바이를 보면서 저들 소득이 $3,000 넘으면 저 일부가 자동차로 변하겠구나. 사회가 안 잡잡은 투자 늘어나겠구나. 소비 늘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2018년부터 이제 $3,000가 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트남 인구 구조가 좋죠. 제가 경제를 대학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40년 이상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공부하면서 깨달은 거는 경제의 모든 비밀은 인구 구조에 있구나. 제가 58년 개띠입니다만 저처럼 나이 들면은 서로 조금씩 줄이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미 축소사에 접어들죠. 근데 대표님처럼 젊으면 소비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지금 젊으십니다. 충분히 젊으시네요. 저는 이미 그 축소사에 접어들고 있어요. 뭐 서울에서 집도 적은 데로 옮기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베트남 인도 인구가 중국은 이제 완전 늙어가고 있고요. 인도하고 베트남이 아시아에서 제일 젊거든요. 그래서 그냥 할 일이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제 후배가 모 자문회사 자산운용사 대표인데요. 국내 부분은 자기 후배들한테 맡겨놓고 이 친구는 베트남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선배들 베트남 와가지고 카톡 메시지 같은 거로 우리 좀 운명 한번 바꿔보자고 그러는데 저는 뭐 그만큼 용기는 없어요. 대신 그 베트남 우량주로 구성된 ETF가 있거든요. 그거를 1년 반 전에 그냥 사놓고 사실 지금 몇 % 수익률인지 보지도 않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코스피가 6%가 올랐던 거예요. 근데 베트남 주가 지수는 31%는 올랐거든요. 올해는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작년에 많이 올라가서 지금 인도도 많이 올랐고 인도도 많이 올랐죠. 그 두 ETF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는 미국, 뜨는 아시아.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럼 교수님,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이렇게 앞서서 좀 이렇게 위험 사항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긴 했는데, 그럼 미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은 아무래도 이렇게 딱 들었을 때는 조금 줄여야겠다. 비중을 많이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실제로 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저는 뭐 작년 하반기에 줄였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작년 하반기에 많이 요거도 먹으면서 뭐 닥터둠 이런 별명이 많이 생겼는데 그때 줄였으면 좋은데요. 지금이라도 좋은 종목이 아니면은 앞으로 지금 많이 떨어져 좀 반등하려고 보고 있거든요. 내년 상반기까지 보면은 줄여야 된다. 특히 미국 주식 비중은 더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아, 그렇구나. 보시는 섹터 중에서 좀 네. 유망하게 보시는 산업이 좀 있으실까요? 예, 저는 전기차하고 헬스케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 세계가 지금 탄소 제로 시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국가마다 나라마다 목표 연도가 다르지만 우리나라, 미국은 2050년, 중국은 2060년 완전히 탄소 제로 시대로 가기로 그렇게 약속을 해놨거든요. 네.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내연기관차 다 없애야 되죠. 그렇죠. 전기차. 네, 그래서 전기차가 어디 시장에서 제일 빨리 늘어날 것인가? 그건 중국이거든요. 세계가 전기차 침투를 보니까 세계 평균이 한 12%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대 중 12대가 지금 세계 전기차라는 것이죠. 근데 중국은 20대 이상이에요. 나머지 80대가 남아 있는데 그게 중국에서 시장도 제일 빨리 진행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의 전기차 ETF 사십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그 1년 반 전인가요? 그때 상장될 때 10,000원에 사놨었어요. 근데 그게 20,000원까지 가다가 최근에 12,000 지금 얼마인가 12,000원 많이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도 20% 올랐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익 봤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일부 분들이 좀 사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끔 제가 이런 이야기면 유튜브 질문이 그거 중국 전기차 ETF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런데 저는 지금이라도 더 사셔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거는 거대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그 BID 같은 게 엄청나게 거품이 발생했다가 지금 그것도 붕괴가 됐어요. 네. 네, 그런데 이 수준이면은 저는 괜찮을 것이다. 예.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인데요.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건강히 살자. 좀 더 오래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아마 많이 사람마다 들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헬스케어는 성장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 바이오는 종목 거르기가 쉽지 않죠. 뭐 내용이 없는 바이오 햇살도 많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바이오는 종목보다는 역시 그 ETF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 제 주변에서도 일부 바이오주 엄청 사가지고 손해본 분도 많은데요. 예, 그런데 저는 바이오 중에서도 좀 실체가 있는 바이오를 사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말씀드려서 그 주식 사라는 말씀 아닌데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거는 또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왜 샀냐면요. 전 세계 유명한 CEO들이 정말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전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를 경영할 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세계 유명한 시가총액, 그 유명한 CEO 재직할 때 시가총액보다 제일 많이 올랐더라고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네. 그래서 그 아들은 과연 뭐 가지고 아버지 본을 받을까. 이렇게 산업 추세를 보니까 바이오예요. 네.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도 강의하면서 20만 원 후반, 30만 원 초반대 용돈 생기면은 그냥 한 주라도 한번 사봐라. 네. 그때 학생들이 많이 샀었어요. 네, 많이 벌었겠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100만 원 넘다 그것도 지금 70몇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이런 것도 저는 추세가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그 차이나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그 글로벌 리튬이라고 또 하나 유명한 ETF 있는데 다 같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예,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 저점 대비해서 20% 오른 거고 더 싸게 모아 갈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는 거고. 예. 저는 뭐 떨어질수록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12%에서 20%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더 커질 거고 탄소 제로라는 것도 있고. 그러면 교수님이 앞서서 그 아까 이제 지는 미국 뜨는 아시아 얘기해 주시면서 요거를 이제 봤을 때는 앞으로 좀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질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예. 이게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달러 지수라는 것은 선진국 통화에서 주요 선진국 통화에서 달러 지수거든요. 그동안 달러 가치가 두 번에 대해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85년 9월 미국이 어려우니까 플라자입을 통해 가지고 달러 가치를 유도했고요. 그때 달러 가치가 한 50%나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2000년에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미국 GDP가 32%, 22%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한 40%또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달러 가치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달러 지수가 뭐 104
조금 넘어섰던데 여기서 조금 더 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달러 가치가 오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이 지금 빅스텝 뭐 하면서 금리를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이동하니까 미국으로 돈이 갈 것이다. 그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글로벌 경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아주 높아졌지 않습니까? 달러가 안전자산이라는 거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데요. 그런데 저는 지난 그 3월 달 미국 무역수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FOMC 끝난 날 그날은 미국 주가가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 날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발표됐는데 생산성은 줄어들고 비용은 올라가고요. 3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1,098억 달러입니다. 한 달에. 네. 역사상 1,000억 달러 넘은 거는 처음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올 3월까지만 봐도 2,888억 달러. 작년 3월, 1, 3월보다 무려 42% 올랐어요. 아, 그래요? 지금 무역 적자가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 문제만 좀 잠잠해지면은 과연 이 대불균형이 이렇게 심하는데 미국이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아,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그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IMF가 뭐 세계 전망을 최근에 2027년까지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세계 경제에서 미국 비중 오른다고 전망해 놨는데요. 내년부터 2027년까지는 미국 비중이 22%까지 계속 축소해요. 미국 비중이 축소라는 것은 결국 미국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그 중앙은행이 전부 외환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러, 뭐 유로, 엔 이런 걸 주로 보유했었는데요. 달러 보유 비중이 2000년에 71%였어요. 근데 작년 보니까 59%로 줄어들었거든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추세적으로. 저는 5년, 10년 이 사이에 그 달러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를 그만큼 전 세계가 못 믿겠다는 거죠. 네. 전 세계 중앙은행이. 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같은 것도 등장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2008년에 비트코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러에 대한 신뢰,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줄어드니까 뭔가 달러에 대한 대체, 대안들이 맞아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저 비트코인 많이 떨어졌죠. 맞아요. 근데 저는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떨어진 것 보고 사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은요, 교수님, 그 우선 달러 가치가 중장기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하면 네. 그 한국 그 주식 시장에는 조금 유리한 면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우리 주식을 살 때 뭐 장기적으로 뭐 한국 경제 성장이 어떠느냐, 한국 뭐 삼성전자 기업이 이익이 어떠냐 이걸 보지만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 환율이에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오르거든요. 오늘 보니까 환율이 뭐 1280원도 넘어버렸던데. 와. 예. 1300원 가는 거 네, 아니에요? 1300원 일시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갈수록 저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율이 떨어질 거라는 거죠. 네. 얼마까지 떨어질지는 누구도 잘 모르는데요. 네, 제가 지금 장기적인 추세 같은 거 여러 가지로 구해보면 한 1200원 정도가 적정한 환율이 나오거든요. 네. 저는 시간의 문제지 머지않아 1200원까지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환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살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만간 뭐 그동안 외국인들이 주식 정말 많이 팔았는데 조만간 환율 하락을 기대하고 일부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4월까지 떨어지고 5월부터 상승합니다. 이런 말을 계속 드려왔는데 지금 5월 들어서 하루도 안 오르고 떨어져가지고 제가 그냥 고개 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거는 뭐.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대형주를 좀 사게. 그렇죠. 뭐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작년 2월 보니까 외국인 비중이 55%라. 예.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50.8%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외국인이 들어온다면은 삼성전자, 한국을 대표하는 1등 기업들 산입지. 뭐 SK 하이닉스, 엔솔 이런 거. 예, 그렇습니다. 큰 거. 예, 큰 것들 뭐 거기다 뭐 현대차, 포스코 같은 것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그때 조금 이제 지수가 조금 올라갈 수가 있겠네요. 예.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5월부터 한
9월 늦어도 한 10월까지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지금 5월 초순에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저는 지금 뭐 사실 삼성전자 주식 사고 있습니다. 네. 오래전부터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었는데 물론 9만 원 넘을 때 좀 많이 줄여놨습니다만은 저는 그 철저히 나이 들었으니까 수익률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라는 게 리스크하고 수익률의 적절한 조화라고 생각하는데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으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수단이 인버스 ETF거든요. 네. 그 인버스 ETF를 사놓으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인버스 ETF는 오르니까 네. 삼성전자 떨어진 거를 수익률 그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들 수가 있죠. 아, 네. 네. 그런데 저는 최근에 그 인버스는 주가 지수 떨어지니까 오르니까 인버스 계속 줄이고 대신 향후 뭐 3, 4개월 보면서 장기는 아닙니다. 인버스 줄이고 지금 삼성전자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네. 예, 이거는 뭐 제 전략이니까요. 근데 제 주변에서도 삼성전자가 진짜 싸다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만들어진 것 같고 언제 오를지 모르겠지만 너무 싸다 이런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10년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5년을 내다보면은 또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을 거예요. 제 가까운 친척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삼성전자가 애들 둘 유학을 보냈다. 그러니까 돈이 생길 때마다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산 거죠. 그런데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삼성전자가 거의 장기적으로 보면 100배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세차익 누리고 중간에 좀 삼성전자 그동안 배당은 많이 안 줬지만 앞으로 배당 더 줄 거예요. 배당 받아가지고 애들 둘 유학을 보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뭐 삼성전자 주식은 멀리 내다보면 또 언젠가는 10만 원 넘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게 10년인가 15년 데이터인가 그게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분께서 조사한 거 보니까 그래도 연 복리 수익률로 따졌을 때 16%인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우리나라 대표하는 강남 아파트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기전자 업종 주가 지수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강남 아파트 지수하고 강남 개별 아파트가 아니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KB국민에서 1986년부터 발표하거든요. 그때 이후로 강남 아파트 지수가 한 16배 올랐어요. 근데 우리나라 전기전자 업종 주가는 100배가 올랐거든요. 네. 와, 그 강남 아파트도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 지수로 따지니까 좀 물론 사실 집하고 주식은 비교할 수는 없죠. 집은 우리가 사는 거니까 그만큼 집은 효용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집 사면은 굉장히 오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은 그렇게 오래 가지고 있지 못해요. 요새 같은데 삼성전자 지금 얼마나 가지고 계시면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못 견디고 팔죠. 팔고 나오면 또 지나고 나면 또 올라. 또 올라있고. 교수님, 요거는 좀 그 이코노미스트 이렇게 거시경제를 보셔가지고 조금 곤란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궁금해진 게 혹시 불편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는 것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장에서 몇몇 전문가분들은 그 중소형주는 움직인다고 좀 그런 작은 주식으로 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작은 주식으로서 좀 이렇게 거래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 방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주가 지수가 뭐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지만 결국은 올해는 박스권이라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일부 중소형주, 우량 중소형주는 많이 오를 수가 있죠. 그래요? 대표적으로 소부장이라고 그러는데 소재, 부품, 장비. 맞아요. 지금 뭐 반도체 경기 좋거든요.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장비, 소재, 부품을 제공하는 이런 기업 주가들은 많이 오르죠. 저도 그 부품 기업을 하나 사봤어요. 최근에 사봤는데 주가 지수가 떨어졌는데 그건 한 20% 정도.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그런 기업을 잘 골라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고요. 그냥 저는 이런 시대는 KT 같은 경기에 덜 민감한 주식 사가지고 배당을 받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KTNG 이런 거.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하면은 총 1% 조금 넘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회사들 배당 수익률이 4 내지 5%예요.
예,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경기가 나빠져도 우리 경기가 나빠진다고 휴대폰 사용하지는 않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수 소비재니까 경기에 덜 민감해요. 주가 변동도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제 지인분 중에 한 분이 좀 제가 최근에 좀 놀랐던 게 그 미국 주식 ETF 중에 네. 그 SCHD라고 네. 그 배당 성장주 네. 그 주가를 그 그래프를 찍어서 보내줬는데 네. 거의 안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주식들은 10%도 안 떨어진 것 같은 예. 제가 기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예. 모르겠지만 S&P가 거의 20까지 떨어졌는데 우리 KT 주식은 최근에 계속 올랐어요. 아 그랬어요? 예. 저 KT 주식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아 그거 그렇구나. 올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며칠 전에 KTNG 봤는데 KTNG도 올랐더라고요. 예. 그 작년 12월 배당 락 이후에 예. 신기하더라고요. 예. 아 그런 관점에서 예. 그러니까 경기가 수축 국면에서는 경기에 아주 민감도가 낮은 종목들,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 이런 주식 가지고 버티다가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나면은 선행지수가 이제 상승세로 전환되면은 그때 가감히 이제 성장주로 네.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또 교수님 그 포트폴리오에 네. 그 아까도 암호화폐 좀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네. 뭐 금이라든지 뭐 그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소액 담는 거는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금이나 비트코인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달러라고 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달러 가치는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금도 오른다. 그런데 비트코인이나 금 투자할 때 꼭 두 가지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돼요. 네. 워런 버핏이 이건 알을 낳지 않는 암탉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채권 사면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식 사면 배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주식도 배당도 없습니다. 그 시세 차익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금이나 ETF 살 때는, 비트코인과 코인 살 때는 그런 점은 꼭 생각하셔야 되는데, 네, 그런데 저는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 자산 가격은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금융자산 중에서 금 ETF를 한 10% 정도는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비트코인 많이 떨어진 거 보니까 저것도 한번 사봐. 네, 이런 생각, 한 5% 정도는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면 교수님 그 최근에 뉴스에서 그 워런 버핏이 네. 이 세상에 비트코인을 다 줘도 25달러에는 안 사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얘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은 그분 철학인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제가 1979년에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사무엘슨이라는 유명한 경제학자 책으로 공부했는데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 서문에 한쪽으로 보면은 새 머리, 한쪽으로 새 주둥이, 한쪽으로 다른 쪽으로 보면은 그 양머리 같은 그림이 있어요. 사회가 경제학이라는 것은 그것이거든요. 네. 자기가 배운 이론 지식 보는 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이걸 새 주둥이라고 보고 어떤 사람들은 양머리라고 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지금 비트코인을 새 주둥이라고 보면은 저는 지금 양머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요. 그런데 그분이 워낙 경험이 많으시고 장기적으로 보니까 훌륭한 투자 성적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분이 오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는 큰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다. 달러라는 미국이라는 세계 패권 국가가 저가하고 있다. 달러 역할이 계속 축소되고 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제차자산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중 하나가 비트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이게 앞선 질문하고 좀 겹치는 것 같긴 한데 그 또 워런 버핏이 항상 좀 위기 때 얘기하는 게 미국을 믿으라고 막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미국을 믿었어야 했는데요. 근데 이번에 저는 미국의 힘이 과거보다 많이 약해졌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미국 주도로 러시아 금융제재, 중앙은행 규제, 기술 규제, 그다음에 무기 수출 엄청나게 많은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미국을 따르는 나라가 서방 유럽 국가밖에 없어요. 흔히들 G20에 속하는 신흥 국가들, 러시아, 브라질, 남아공, 인도 같은 나라. 제재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눈치만 보고 있죠.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힘이 과거보다 약화됐다. 그리고 요새 이제 가장 우리한테 관심을 가진 게 사우디거든요.
미 달러가 기축 통화가 본격적으로 된 거는 1974년 사우디가 원유를 수출하면서 달러로 결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달러는 통화가 완전히 기축 통화로 자리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요새 뭐 이라크 관계, 이란 관계에서 미국이 사우디하고 조금 서운하게 사우디를 대접해주고 있거든요. 사우디가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사우디 원유 수출 중 약 4분의 1이 중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중국으로 원유 수출하면서 그걸 달러로 받는 게 아니라 위안화로 받아버리겠다. 그거 정말 큰 변화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갈수록 미국의 역할은 굉장히 축소되고 있다. 저보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는 분이 레이 달리오라는 분이죠. 예. 그분은 장기 역사를 분석하면서 미국은 이미 정점을 치고 자산가의 거품이 붕괴되고 지금은 시민전쟁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패권주의가 된 거는 기본은 시장경제하고 자유민주주의지 않습니까? 요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강조하던데 그것 가지고 패권국가가 됐는데 지난 그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 지지자들이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회에 들어가지고 창문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군인들은 총 들고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서 미국이 저는 가는 나라구나. 그래서 이번 그 11월 달에 뭐 중간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마가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혹시 마가라는 들어봐 보셨습니까? 기업 앞에 딴 마가 그거 말씀하시죠? 마가. Make America. 다른 거구나. 네. Great Again. 네. 그게 트럼프가 주장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마가를 굉장히 바이든 대통령이 비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선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기 지지층을 또 모으고 있는 거죠. 또 트럼프는 트럼프 쪽으로 모으고 있는 거고. 예. 좀 그런 분열도 좀 심각해지고. 그래서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은 2024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트럼프하고 바이든 지지자하고 가치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지금 미국의 부의 격차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벌어졌고요. 이 가치의 격차가 커졌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시민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극단적인 말 하거든요.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가치의 격차가 그렇게 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 보면서 장기적으로 흥망성쇠가 있습니다만은 이미 미국도 정점을 치고 세계 GDP의 32%에서 지금 23%로 떨어졌습니다만은 이걸 보면서 아직도 미국을 대체할 패권국가가 없어요. 중국도 패권국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예. 아마 GDP는 2029년, 2030년 미국을 앞설 텐데요. 중국이 내세울 게 없습니다. 영국이 세계 패권국가가 되는 건 자유시장 경제였거든요.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패권국가는 법에 근거하는 민주주의가 패권국가 이렇게 이념이었었죠. 그런데 중국은 그런 이념이 없어요. 중국의 이념은 뭐냐면 각 나라 사정에 따라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주의가 있다. 그걸 서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뭐 경제적으로는 미국 GDP를 넘어설 것이면 정치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패권국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 좀 다원 사회가 될 것 같아요. 저 북미 쪽은 미국, 남미 쪽은 브라질이 커지면서 그다음에 유럽도 하나 뭉치고 그다음에 아시아 쪽으로는 중국이 커지고. 이게 그 대학교 때 갑자기 그 정치학 교양서 그때 생각되면서 이게 그 1급 국가 중심으로 해야 국제 질서가 잡혀서 세계 질서가 안정화되는 거냐. 이게 또 다원화되면은 이게 뭐 평등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고 하지만 거기서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또 입장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서로 갈등이 생기죠. 러시아 지금 그렇게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도 미국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와, 진짜 너무 복잡하고 참 불확실성이 진짜 너무 큰 불확실성이 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책에서 또 이런 대외적인 상황 속에서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좀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좀 들어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지금 가장 큰 우리 경제 문제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끔 언론에 신정부가 뭐를 가장 우선해야 되느냐.
단기적으로 물가 안정이지만 저는 잠재 성장률 최고다. 언론에서 뭐 설문조사 오면은 잠재 성장률 최고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우리 경제가 정말 그 2009년까지는 높은 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2009년까지 1980년부터 IMF가 세계 경제 성장을 발표하는데요. 1980년부터 2009년까지는 우리 경제가 연평균 7% 성장했습니다. 세계 평균이 3.4%였어요. 그런데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세계 평균이 3.3%인데 우리 3.0이에요. 오, 못 미치네요. 우리가 세계 평균보다 2010년 이후부터는 낮은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예요. IMF가 이번 그 4월 달에 세계 경제 전망하면서 올해 내년 경제 전망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올해 내년 경제 성장 평균 2.7%입니다. 선진국 평균이 2.9%예요. 우리가 선진국보다 낮은 성장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네요. 앞으로 10년 후면은 이 격차가 더욱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복리잖아요. 예? 복리로 계속 네, 복리죠. 네, GDP가. 그래서 10년 후에 미의회에서 미국 잠재 성장률을 1.7%로 추정했더라고요. 네. 근데 한국금융연구원 여러 군데서 추정한 거 보니까 우리 2010년에 우리 잠재 성장 1.0이에요. 아, 더 낮아지네요. 그러니까 세계보다 2010년보다 낮아졌지만은 올해부터 앞으로는 우리가 미국 등 선진국 경제 성장을 낮아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뭐 제가 강의 자료를 가지고 다닐 때 그 흥미로운 그림 하나 가지고 다니는데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재직 기간 연평균 경제 성장을 구해보면요. 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성장률이 계단식으로 떨어졌어요.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거를 계단 한번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올렸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거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이런 데다 좀 몰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몰아줘야 되고. 네, 그런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아까 경제의 모든 비밀은 인구 구조에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네. 잠재 성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인구예요. 어떻게 우리 인구가. 네. 우리 15세, 64세 인구, 노동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전체 인구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어드니까 생산 능력 인구도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소비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잠재 성장률 올라가려면요. 물론 규제 안 하고 이번 정부가 투자를 늘리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생산성을 좀 과감하게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조금 노사 대타협이 필요하는데 아까 미국 그 가치 격차가 굉장히 트럼프 지지자, 바이든 지지자 벌어졌다고 그러지만은 우리도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진 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사회적 대통합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그 대통령 취임사 보니까 통합, 협치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언론들이 그걸 지적하더라고요. 왜 그거 필요한데 그걸 하나도 안 넣느냐. 그 대통령 대답이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안 넣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지금 우리도 가치 격차가 너무 벌어졌거든요. 가치 격차. 네, 통합하면서 생산성을 올리는 게 우리가 유일하게 잠재 성장을 올리는 방법이에요. 네, 그런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거의 5년 연평균 경제 성장 2.3%였거든요. 저는 다음 지금 윤석열 정부 5년 평균 성장률이 잘해야 2.0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은 문제가 뭐냐면 차별화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의 규모 파이가 커질 때는 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갈수록 커지는 규모가 줄어들면은 경쟁력 있는 건 더 많이 가져가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소득 불균형이 너무 심화되고요. 네,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가 정책 최우선 목표가 포용 성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자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순이라는 것이죠. 자본주의 가만 놔뒀더니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잘 되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차별화 너무 심하더라. 그래서 포용 성장이라는 건 좀 나누고 살자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역사를 보면 1930년대 이래로 이 미국이나 전 세계가 소득 불균형이 가장 심화됐거든요. 근데 역사를 보면 이 소득 불균형이 어떻게 해소되냐면은 전쟁, 혁명,
전염병으로 해결돼요. 네. 전쟁혁명 뭐 쉽게 일어나지는 않겠죠. 전염병이 일어나면은 왜 소득 불균형이 해소되느냐. 이번에는 과학 의료기술이 발전돼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죽었어요. 근데 패스트 네. 그때는 정말 거의 30% 가까이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흑사병. 예, 흑사병. 그 흑사병이 지나고 나서 기업들이 일을 시켜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기업들이 야. 실질 임금을 올려주면서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 정도 지금 소득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코로나가 상징하는 게 인류한테 제발 소득 불균형 좀 해소해라. 그렇지 않으면 요새 그 빌 게이츠가 더 큰 전염병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 불균형 해소 안 되면은 저도 뭐 그런 빌 게이츠 이야기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 이민을 받거나 뭐 로봇 인공지능을 빨리 개발하거나 뭐 이런 것도 그래야 되죠.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이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쉽지 않을 거. 앞으로 로봇이 정말 많은 일을 해줄 거예요. 로봇. 예. 그러니까 그 빌 게이츠 같은 분은 앞으로 로봇이 일해가지고 세금 내가지고 우리한테 밥도 빵도 주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울산에 그 포항에 있는 공장 몇 군데를 방문해 봤는데 진짜 공장 가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사람들이 그 로봇이 일하고 기계가 일하고 사람들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연구 개발하는데 그 컴퓨터 통제하는데. 네. 그래서 미국 경제학자가 이런 우습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제조업 공장에서는 사람 한 사람 개 한 마리만 있으면 될 것이다. 사람이 왜 필요하냐? 개 밥 주기 위해서. 네. 개는 자기 밥 주는 주인이 졸다가 네. 혹시라도 기계에 다치지 않을까. 그래서 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우습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 제조업에서는 거의 다 로봇이 일해줄 거예요. 뭐 금융회사도 그렇고요. 요새 저 한국은행에서 저기 뉴스 심리지수라는 걸 만들어서 작성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거 AI가 작성하거든요. AI가 우리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기사들 보고 긍정적인 기사가 맞냐, 부정적인 기사가 맞냐, 이걸 골라가지고 지수를 작성해 줍니다. 근데 그 지수가 주가보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한 1개월 선행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그 지수 꼭 보셔야 돼요. 한국은행 가면 뉴스 심리지수라고 일별로도 발표하고 월별로도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 관찰하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동행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와. 그러니까 이게 참 저성등 시대를 맞아서 그 말씀해 주신 그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이 용어를 우리가 머릿속에 좀 많은 분들이 또 담으면 또 대화가 또 많이 토론이 이렇게 활발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점점 더 구체화해야겠네요. 예.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근데 사실 지난 정부에도 국무총리가 각 경제단체들 모아고 총리실에서 우리 사회적 대타협 한번 해보자. 회의 한 번에 끝났습니다. 한 그 단체가 그 안에서는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이제 밖에 나와서 자기 회원들이 반대하니까 우리 거기 참여 못하겠다. 그리고 끝나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 이번 선거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가치의 격차가 너무 벌어졌어요. 이걸 좁히는 정치인이 필요하는데 아직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진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극한 그런 사건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앞단에서 좀 잘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교수님께서 더 방송에 나오셔서 많은 이런 메시지들을 전파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좀 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방송 뭐 정치인들도 많이 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더 찬스 책도 좀 널리 많이 읽으시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이렇게 증시 시장을 많이 좀 얘기해 주셨는데 또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이걸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소득 불균형, 경제적 격차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시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도 좀 이게 극과 극으로 좀 갈리면서 좀 그 부동산 시장이 좀 연상이 되는 것 같은데 좀 부동산 시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는 정점 지금 지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변곡점 상승률로 보면 전환점이라고 보는데 그 우리 아파트 가격이 2009년 3월에 전도시가 저점이었어요. KB 국민은행 기준으로. 그리고 4월까지 전국은 올랐는데 지금 보니까 대전이 먼저 떨어지고 대구가 먼저 떨어지고 서울 강북 일부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장기 상승률 그에 보니까 추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세라는 거는 사실 누구도 못 막거든요. 경제 변수에는 추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주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억제 정책을 28번인가 네, 냈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집값 계속 올랐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앞으로 저는 추세가 꺾이고 조만간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계속 내리라고 생각하는데 네. 추세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래도요? 예. 28번씩 낸다 해도. 예.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전환점을 만든 게 우선 주가가 집값에 선행합니다. 지금 주가 많이 떨어졌죠. 네. 그 다음에 금리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죠. 네, 그 다음에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행 금융위 같은 데서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 불균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네. 이 금융 불균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부채 특히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올랐다. 자산 가격 특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는 한국은행이 금리 많이 내려주고 돈 풀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자산 가격이 많이 늘어나고 부채가 많이 늘어났다. 부분적으로 자기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금융 불균형을 해소해야 된다고 한국은행 금리 4차를 올렸고요. 금융위는 계속 규제를 안 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 금액이 줄어드니까 이 부동산 가격 전환점을 만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보니까 경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동행지 순환변두가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만은 2020년 5월부터 올 2월까지는 올랐는데 3월부터 꺾이고 있거든요. 이게 저는 추세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한 번 꺾이면 과거 평균이 19개월 정도 갔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볼 때 부동산 가격도 조만간 큰 변화의 흐름이 올 것이다. 그래서 지난 10년은 사실 우리가 집값 오르는 것만 봤죠. 네. 그런데 제가 2010년에 여의도에 사는 아파트에서 전세 살았거든요. 그때 무슨 걱정을 했냐면은 그때는 서울 아파트도 지역에 따라 30 내지 40% 떨어졌었어요. 강남 아파트도 그랬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집값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혹시나 전세 가격이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제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진짜 고민 많이 했었어요. 정말요? 예. 여의도 아파트를요? 예, 여의도 아파트예요. 예. 아, 상상할 수가 없네. 예.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모든 자산 가격은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이 지금 꺾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집은 사는 것이거든요. 그냥 사는 거니까 한 채는 꼭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자기가 원리금 상환 능력만 있으면 뭐 언제든지 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산다면요. 네. 그거는 지금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서 만약에 서울 수도권 집을 산다 해도 예. 진짜 모든 자산이 다 집으로 몰빵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저 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요. 작년 한국은행 통계청 조사 결과 보니까 77%가 실물자산 부동산이에요. 23%가 금융자산이고요. 네. 금융자산에서 전월세 보증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전월세 보증금을 빼면은 순금융자산은 더 17%밖에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은 거예요. 특히 50대 후반, 60대 이상 이분들은 부동산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근데 갈수록 저는 부동산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일 것이다. 그러니까 팔고 싶어도 원할 때 팔지 못하는 자산이 될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동화시키는 게 저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적으로 주택연금 같은 거. 네. 뭐 저도 그거 지금 요새 가입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집이 뭐 9억 이하니까 시가 아니죠. 공시가로 기준으로 지금 9억 이하만 되거든요. 네. 아, 그렇구나. 이게 참 부동산도 또 그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 문제도 있어서 예. 정말 서울 요지에 그런 게 아니라면 예. 이게 가격이 이제 웬만한 데는 많이 오르지 않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일본이 저 80년대 말에서 90년까지 일본 집값이 엄청 올랐거든요. 그래서 90년 지나면서 집값이 폭락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뭐 플라자 협으로 80년대 후반에 돈을 많이 풀었고 그 다음에 90년 금리 인상하면서 그 전환점이 이루어졌는데요. 또 인구 구조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특히 35세에서 55세 이상 인구.
이 인구가 뭐냐면 대학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지고 결혼하고 애 낳고 뭐 집을 늘려가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그 인구가 딱 90년에 정점을 쳤어요. 네. 그 집값이 폭락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집값이 오를 때 일본 사람들이 집을 투자재라고 했어요. 86년, 89년, 90년까지. 집값이 올랐으니까요. 근데 집값이 떨어지고 2년 후부터는 집은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다. 아. 집은 그냥 사는 것이다. 아.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더라고요. 안 오르니까. 네. 그래서 저도 뭐 아까 강남 아주 그 일부 지역을 빼놓고는 저도 우리가 그런 전환점이 아닌가. 네, 지금 그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요, 교수님,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부동산하고 금융자산하고 네. 몇 퍼센트 정도를 이렇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미국은 그 금융자산이 70%고 실무자산이 한 30%밖에 안 되고. 거꾸로 됐네. 네,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죠. 근데 우리가 미국식으로는 안 되더라도요. 뭐 지금 저 금융자산이 저 23%밖에 안 되는데 그게 저는 30%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거는 뭐 연령별로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이 60%고 실물자산은 40%입니다. 네, 그리고 금융자산 중에서 우리 가계가 43%를 은행에다 맡기고 있고요. 30%를 보험 및 그다음에 연금에다 맡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식에다 23% 맡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식 비중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 저는 조만간 금리 다시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23% 주식 비중은 은행 이자보다 지금 주식 배당 수익률,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주식 비중 23%는 너무 낮다. 이게 한 30% 미국식으로 50% 넘어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23%는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제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60% 정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중간중간 언급은 해주셨는데 저희 이제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변화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또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네. 개개인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예. 이분들이 좀 이제 살아가면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포트폴리오를 생각하면서 좀 살아가면은 네. 희망이 그래도 좀 예.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네. 제 가까운 지적이 삼성전자가 애들 둘 유학을 보냈다. 그런 식으로. 그게 좋은 종목 장기적으로 계속 아파트 가격도 훨씬 더 많이 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지금도 어렵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더 어려워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 사는 겁니다. 사가지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이거 우리 경제가 일본식 아니 디플레이션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저 명목 GDP가 지금 96년 수준이에요. 거의 25년 동안 일본 경제가 정체됐죠. 그런데 우리나라 잠재 성장이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명목 GDP 보면은 지금 한 3%는 앞으로도 뭐 5년 이상 성장, 3% 이상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명목 GDP가 성장하면은 계속 주가도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좀 멀리 내다보면서 지금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들이 굉장히 싸졌으니까 이럴 때 주식을 계속 늘려가는 게 바람직스러워 보입니다. 교수님, 그 성장률하고 예. 그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성장률은 이제 그 국가의 전체적인 그런 경제 성장률을 말하면 이게 올라간다고 하면 그 국가에 속한 많은 기업들의 그 많은 기업들이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고 그렇죠. 이익을 많이 보고 근데 이게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제 이 기업에서 오르는 기업보다는 조금 어려워지는 기업들이 많아진다는 그렇죠. 거고 그렇게. 그러면 우리는 좋은 기업을 더 골라서 공부해서 접근을 하면 된다. 그렇죠. 저성장은 한마디로 차별화거든요. 차별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 주식만 사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게 일부 중소기업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금리가 구조적으로 계속 낮아지거든요. 혹시 그 72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72 법칙.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복리로 예금했을 때 이자가 은행 금리가 9%면 72를 굴러나면 8년 되면 원금이 2배 되거든요. 지금 은행금리 1%예요. 72년. 72년이 걸려야 됩니다. 주식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를 늘릴 수 있는 수단이 주식밖에 없거든요. 저 얼마 전에 제가 한 방송에 나왔는데 유명한 그 연예인이
이번에 코로나로 음식점을 닫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예인이. 예. 그래서 아주 오래서부터 했는데 뭐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보다 지금 어려워가지고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방송에는 안 나갔는데요. 뭐 서로 뭐 날카로운 질문을 주고받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분한테 네, 그때 삼성전자 주식을 사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고생 안 하고 지금 돈을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음식점 문을 닫았으니까. 네. 삼성전자가 최소한 50배 이상 올랐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누가 일자리를 창출하느냐 이런 문제는 생기지만은 네, 그만큼 우리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앞으로 금리도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가 필수라는 겁니다. 우리 부를 일을 수 있는. 네. 네. 이 차별화의 시대에서 정말 더 정교하고 세밀한 눈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교수님의 더 찬스 꼭 많은 분들이 읽으셔가지고 희망을 발견하고 살아남는 그런 분들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소개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예, 저는 주식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그 돈이라는 게 뭔가 숲에 나오는 돈은 바닷물 같아 좀 맛있도록 목이 탄다. 정말 일부 부자들 보면 그렇게 돈이 많은데 또 더 모으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조지 버나드 쇼는 돈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은 많을수록 좋다. 사실 살아오면서 돈 많을수록 좋죠. 솔직하시네요. 네, 그런데 저는 돈의 정의를 나름대로 한번 정의해 봤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게 만드는 게 돈이 아닌가. 돈이 없으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제 주변에 그 박모 씨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동안 여러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금융시장에서 주식시장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네. 그 돈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늘 하고 삽니다. 저는 정말 부러워요. 네. 그리고 또 제 후배 하나는 뭐 증권회사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투자가 됐죠. 그 주식에서 돈을 벌어가지고요. 저희 학교에다가 학교 발전기금을 70억을 냈어요. 정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멀리 잘 내다보고 공부하면은 그렇게 여유롭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부를 많이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 주식시장 공부를 위해서 저 한 번 더 말씀드려보면 더 찬스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찬스의 저자이신 김영익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